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런가요? American first.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주 공언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하겠다. 저는 전쟁이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자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모신 것 같은데 벌써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글쎄요, 올해가 다 갔네요, 벌써. 네. 교수님 혹시 새해 이제 소망하시는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소망까지는 없고요. 근데 세상이 워낙 달라지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지금까지의 경제학 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다볼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 좀 완성하고 싶어요. 여기 KB 부동산 TV에서도 불러주시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 전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데요. 트럼프 2.0 시대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예. 선거 총평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뜻밖이에요. 제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사정을 파악하는 거는 미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 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그런 것들에 의하면 이거는 오히려 해리스가 되었어야 해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조금 더 높았었고, 그런데 너무 뜻밖게도 트럼프가 압승을 했잖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정말 너무 빨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해주는 거냐면, 그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찍겠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한 거예요. 투표장에선 찍었는데 여론조사할 때는 그런 말들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는 던졌다. 그게 미국 우선주의에 마음이 가서 그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람 발음을 약간 흉내 내자면 American first. American first를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억울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America first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뭐였느냐? 세상의 평화, 세상의 번영을 미국인들이, 우리가 책임을 졌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강대국하고 똑같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일단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경찰 역할을 또 안 하니까 굉장히 또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국지적인 어떤 계속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 또 보고 계신 건가요? 국지적인 분쟁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새 시대를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제국주의. 예. 러시아가 이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지아라든가 거기에 그 국가 형태를 띠지 않은 다른 별도의 민족들, 이런 거를 계속 가서 혼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 소련의 영토, 또 과거 한창 때의 러시아 제국의 영토, 그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간에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은 영토 확장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순히 푸틴만이 아니고 러시아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푸틴이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40몇 %로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전쟁을 딱 벌이잖아요. 그러면 지지도가 80, 9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영토 확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민족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독립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야, 너 옛날에 내 영토에 속해 있던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이런 거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가서 회담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중국은 대국이고 너희들은 소국이야. 이게 팩트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꼼짝 말하는 소리는 안 했지만 결국 꼼짝 말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해군력을 얼마나 빨리 증강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보다 해군 함정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미국이 지금 급했으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첫 통화가 조선 협력 좀 잘하자고, 그 얘기는 미국의 조선소가 거의 없는 거와 비슷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너무 실력이 형편없어서. 그러니까 구축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1조 2천억이면 되는데 미국은 10조 원이 들어요.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데. 물론 성능도 좀 다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까지도 그렇게 중국 해군을 신경을 쓸 정도로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고 있거든요. 팽창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거는 중국몽이거든요. 명나라 때, 당나라 때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벳이라든가 이쪽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동아시아 여기는 이제 미국이 만약에 빠진다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지. 그냥 중국의 실질적인 영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야망을 숨기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보일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가자 지구에 거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를 멈추려고 할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트럼프가 아주 공언을 했잖아요. 취임 첫날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하겠다. 내가 푸틴하고 얘기하면 끝날 거야. 네. 근데 이게 사실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굉장히 점령을 많이 했잖아요. 그 상태대로 그냥 종전을 하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패전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겠느냐? 전쟁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거는 젤렌스키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패배할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그럼 어떡할 건데? 나토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줄 거냐? 폴란드는 도와줍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위험하거든. 예. 반드시 도와줘요. 그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어떨 거냐?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다음 타겟은 자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다만 여기서 전쟁을 멈추게 되면 전쟁 준비를 더 하겠다, 할 거다, 분명히. 지금까지 국력이 상당히 소실이 됐으니까 전쟁 준비를 더 해서 다음 타겟을 노릴 거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럼 서유럽은 어떨 거냐? 이제 여기는 헷갈리겠죠. 예를 들어 독일 같으면 미국이 빠진 자리를 내가 메우려면 이거 돈 엄청 들어가는데, 이런 계산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망설일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또 영국도 도와주겠는데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 같은 데는 빠질 거고 지금도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만은, 하지만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나토 국가들이 모두 다 빠지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나머지 국가들도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럼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는 전쟁이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6.25 때 한국전쟁. 한국전쟁 전에는 한국인들, 이 남한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일본 사람인지 저쪽 소비에트 그쪽 나라 사람인 건지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가서 서야 되는 사람인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 발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싸우느라고.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생겼어요.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가치는 이런 가치구나라고 하는 거를 전쟁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반공국가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소련 영토였었잖아요. 소련의 핵심 영토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핵무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자탄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원자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야, 저거 러시아한테 넘겨. 미국이 압박을 가한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못 치죠, 여기를. 사실은 원래 미국의 약속은 내가 지켜줄게 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소련 사람인지 아니면 저쪽 서유럽 사람인지 무지하게 헷갈리는 상태였고 국민들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을 토대로 반러시아의 완전히 반러가 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저쪽 유럽 쪽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졌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스라엘 상황은 또 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그거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누구든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시작한 측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서 1200명인가를 죽이잖아요. 네. 지금 뭐 4만 명인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거의 학살 수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네타냐후 수상은 그러면 이걸 멈출 거냐? 멈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력은 그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모자 쓰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직업이 기도예요. 경전 읽고 기도하고 그걸로 나라를 지킨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구의 한 15% 정도 된대요. 원리주의자들은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독립국가를 인정하고 싶어 하느냐. 전쟁이 끝나려면 독립국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없애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상대방인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 레바논이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전투 조직들이 있잖아요. 비정부 전투 조직들, 헤즈볼라니 뭐 후티 반군이니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멈출 생각이 있느냐? 멈출 생각이 없어요. 아, 그들도 없나요? 네. 전투 조직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 기반이에요, 전투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두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은 또 멈출 생각이 있느냐? 거기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 답답한 건 누구냐? 미국, 유럽 이런 데들이 답답한 거죠. 제발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끄럽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도 줘야 되지, 군대도 보내야 되지, 이 해상 운임은 자꾸 오르지.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 네타냐후 불러서 야, 좀 끝내라 라고 분명히 윽박 지를 거예요. 하지만 안 끝낼 겁니다. 아, 네. 무엇보다 또 한반도 전쟁이 가장 극심할 정도로 한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역학적인 구도는 어떻게 좀 변해갈 거라고 예측하실까요? 예, 한국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거는 뭐 큰 그림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줬던 게 뭐냐? 그게 세력 균형이잖아요. 네. 첫 번째, 유엔이라고 하는 평화기구가 있었습니다. 네. 세계 5대 강대국이 거기다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는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특히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 자리를 러시아가 넘겨받으면서 미국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러시아가 말 안 듣죠.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회의는 하겠지만 러시아는 분명히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동맹 수준의 협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뭔가 일을 일으켰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야, 얘 혼내주자 하고 안건이 올라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죠. 중국도 거의 비슷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미국이 뭐 한미일 삼각 동맹 비슷한 것도 자기들이 나서서 구성을 하고 호주, 영국 뭐 이런 데하고 또 묶어서 이 태평양을 지키고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빠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내가 군대를 주둔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보다 한 5배는
나한테 돈을 줘야지 일종의 용병처럼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방위비 인상 문제도 우리나라의 시급한 의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5배 인상.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아쉽느냐? 우리가 아쉽죠. 야, 5배 내놔 그랬는데 나 못 내놓겠어. 그렇게 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면 28,000명 중에서 100%는 안 빼겠지만 90%는 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거는 협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에요. 병력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지켜주겠는가? 그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 상황을 김정은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사고 쳤을 때 러시아는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거고 중국도 크게 반대 안 할 것 같고, 근데 미국이 여기 참전 미지근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최소한 나한테 핵은 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은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남북 채널도 끊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그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을 달래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 이제. 네. 그럼 결국 뭐 우리나라의 핵 무장론까지 이렇게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계속 미국에 좀 의존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핵무장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참모들 중에는 뭐 한국에 핵무장하면 어때?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미국 한 나라만 눈 감아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 제재를 당할까 봐 못하는 거거든요. 이란처럼 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렇게 될까 봐 못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1년 안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자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원전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핵실험을 하고 나면 또는 핵 무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 국제 원자력 기구니 이런 데서 핵 비확산 조약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북한 정도 되면 제재를 받아도 그냥 그럭저럭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핵무장을 못한다. 결국 그러면 뭐 방위비 인상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좀 대비하고 준비하면 좀 저는 될까요? 우리도 거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래. 협상으로. 협상으로. 예. 우리가 제조 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특히 중국이 빠진,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된 그 세력권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제조 강국입니다. 최고의 인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것을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우리는 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 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필요한 장치들, 또 미국의 협력 사항 이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별로 돈도 안 드는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 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 그 미국의 국제통상 전문가가 결국 미국은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심화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갈 거다 이런 경고를 또 내놓았더라고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한국은 높은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을 혼내주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근데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크고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한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2%도 채 안 돼요. 그게 20%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추세가 어땠냐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조금 넘어선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60%를 부과받게 되잖아요. 이건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는데 60%의 관세를 부과받으면 2030년쯤 되면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져요. 제로 수준으로. 이게 한국한테 엄청난 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물건이 넘쳐나잖아요. 미국으로 갈 물건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주변 국가들, 특히 세계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이제 그 수출 시장이 중국 물건에 의해서 완전히 도태당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한국도 세계에다가 공산품을 수출해 왔잖아요. 그거하고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중국 물건과 미국 이외 시장에서 부딪히게 된다. 또 한국 시장에서, 한국 국내 시장에서도 부딪히게 된다. 그거 누가 이길 것인가? 뭐 테무나 이런 온라인 쇼핑을 보면 벌써 그러잖아요. 네, 중국 물품 가격이 정말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왜 그렇게 싸냐면 그 테무나 알리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중국의 납품 제조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급하면 믿져요. 손해봅니다. 그런데 왜 그럼 납품을 하는가? 납품을 안 하면 손해가 더 커요. 그나마 뭐라도 하면 공장 라인이라도 돌리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도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예 못 팔면 그냥 공장을 세워둬야 되잖아요. 손실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변동비라도 좀 어떻게 건져보자라고 하는 차원의 비즈니스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이걸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우리 조선업 협력 좀 잘해보자고 첫 통화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첫 통화에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그게 바로 한국의 기회인 겁니다. 미국의 제조 기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조 기반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설계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생산 라인에서 제조를 못해요. 기능공들이라든가 숙련공이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1970년대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때문에 거기로 공장들이 옮겨간 거 아닙니까? 미국 공장이. 그때는 근데 그다지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특히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거의 다 가져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제조 인력, 즉 직접 기계 돌려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인력이 다 없어진 겁니다.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애플 이런 데서 반도체 설계 많이 하지만 잘하지만 그 TSMC 같이 다 만들잖아요. 해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소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유명무실한 조선소들이 있는데 그 조선소들의 배를 건조하는 원가가 국제 가격의 5배예요. 평균이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뭘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이 아니고요.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제조 기반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 제조 기반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건 중국으로 다 간 거예요. 중국, 러시아 좀 갔고 다 거리로 가서 다 제조 기반이 사라지고 원래 선진국들은 머리와 입만 살아남은 거죠. 손발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데가 대한민국, 대만, 일본 이런 데들인 거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만히 있어서는 그거를 누가 찾아오지 않는다. 잘.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한국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제는 물건을 수출하는 시대는 끝났다.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네? 이게 아니고 외국이 한국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처럼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잖아요. 벤처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어디냐면 실리콘밸리예요. 1980년대에 이스라엘이 거의 경제가 망하다시피 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초창기죠, 그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기 모국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한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생각해 보시면요.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기업의 대만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대만 본국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대만이 사실은 실리콘밸리로 확장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제조 인력의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또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다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영토 안에서 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영토 개념을 떠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데 네. 뭐 삼성전자, 뭐 그리고 SK 하이닉스 상반된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는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져서 어려운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미국이 잘라내고 싶어 하니까 중국이 첨단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구형 반도체 이런 것까지도 중국에 공급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HBM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력 품목이 D램이었잖아요. D램을 쌓아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이 D램의 속도가 CPU나 GPU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는 주로 게임용 컴퓨터가 그걸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것의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는데 이 GPU가 뭔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것과 짝을 이루는 메모리도 빨리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D램이 그렇게 빨리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히 삼성전자가 성공을 했던 거는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밀도를 높여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왔었는데 여기에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게. 더 이상 미세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선폭이 좁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메모리 속도를 더 빨리 하기도 어렵고 전기 소모량을 줄이기도 어렵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쌓아서 한 덩어리를 묶은 거죠, D램들을. 그거를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제일 처음 시작한 기업은 미국의 AMD입니다. AMD도 GPU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잖아요. AMD가 D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 설계를 해서 SK에도 좀 제작해달라고 그러고 삼성에도 제작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해보니까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돈은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게임 GPU가 더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AMD가 하다가 접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전혀 예상지 못했던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게 챗GPT. 챗GPT 3.0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뜻밖의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뜻밖의. 그것을 전혀 기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주가입니다. 오픈 AI에다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면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겁니다. GPT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올라가게 됐고 전 세계에 AI를 훈련시키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한 그 데이터 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을 하고 그 GPU의 짝이 될 수 있는 것이 HBM인 거죠. HBM 메모리인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걸 계속 해왔는데 삼성은 안 한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그냥 이거 돈도 안 돼 하고 했는데 그런 사태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SK는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삼성은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도 AI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데이터 센터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고 거기도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와 HBM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둘 다 그것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미 최첨단 이 GPU들은 못 들어가게 규제를 해놓은 상태고 HBM도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미 말로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게. 이런 HBM과 관련된 수출을 결국에는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걸 가지고 딜을 해야 된다. 아, 네. 우리가 딜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HBM 특히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아쉬운 겁니다. 네, 미국이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건설 능력, 또 방위산업, 특히 조선 이쪽 분야, 방위산업에서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산업에서는 또 뭐냐면 그들은 원전 설계도는 갖고 있지만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억지로 원전을 만들잖아요. 한국이 하는 것보다 5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원전 건설 능력도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나면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도 지금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아쉬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기한테만 전기 공급을 하는 원전을 갖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근데 미국은 국내에서 만들 수 없어요. 그걸. 설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현장에서 손발을 동원해서 만들어낼 능력은 없다. 그거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한국이 가장 강력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시진핑 주석, 시진핑 석, 그리고 중국 몽, 중국몽. 신질 생산력 이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돈 버는 거였죠. 그냥 그야말로 순수하게 돈 버는 거였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돈 버는 데만 매진했잖아요. 그게 위대한 공장으로서의 중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돈을 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멈춘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뭘 시작했냐면 안 팔리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팔아도 미치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그게 신질 생산력이에요. 예를 들어 달 착륙 이런 거 있죠. 네. 또 해군 함정들, 엄청난 초음속 미사일들, 원자탄 이런 거에다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쓰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민들은 점점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팔아도 미치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가 쓰지 않는 구닥다리 장비를 쓰는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7나노짜리를 만들려면요, 돈이 무지하게 드는 거예요. 왜?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고 분량이 자꾸 늘어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다 돈이죠. 그러니까 원가가 엄청 높을 거예요. 원가가 엄청 높은데도 하잖아요. 그러면 팔아도 미치는 거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미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테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 시진핑 주석이 역점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그런 산업들은 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도 일부러 죽인 겁니다, 저거.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첨단 부문으로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줄여버리니까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거고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중도금 납부 안 하고 집값은 더 떨어지고 뭐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간 거죠. 그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팔아도 미치고 소비 산업은 아예 안 팔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그림은 뭐냐? 중국 경제의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런데 외형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GDP 5% 성장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그거는 안 팔리는 거, 팔아도 미치는 거 이런 게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인민들, 예를 들어 셴젠 같은데 젊은 노숙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노숙자들이 정말 많더라고, 밤에.
그 활기가 넘치는 그 도시가 노숙자로 넘쳐나고 고급 백화점들은 다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큰 구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중국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뭐 이를 조금 더 확대시킨 것 같은데, 결국 트럼프가 더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됐을 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뭐가 있을까요? 중국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돈을 푸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중국 그 은행들이 돈 많이 풀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리가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중국 경제 앞으로 조금 암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조금 있을까요? 뭐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GDP 숫자를 보면 뭐 4%, 5%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왜? 안 팔리는 걸 계속 만들더라도 그건 다 국내 총 생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게 GDP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인민들의 생활하고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GDP 중에서 소비에 투입되는 게 37%, 2023년 그럴 때 보면 37, 투자가 44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80을 넘습니다. 여기는 소비가 37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 경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의 내관 중에서 가계부채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좀 보면 될까요? GDP의 100%가 넘어갔죠.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도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합니다. 뭐 사실이 그렇고. 근데 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가 왜 그렇게 커졌을까?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270% 그렇게 돼요. 정부 부채가 한 50% 되고 기업 부채가 한 120% GDP에 그렇게 해서 한 270 되거든요. 중국이 얼마냐면 290%예요. 근데 중국의 가계 부채는 70%가 안 돼요. 기업 부채가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다 합쳐보면 한국이 이렇게 부채가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기업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고 보셔야 돼요. 은행에서 이제 신용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용 공급량은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라든가 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신용 총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가계로 대출하기도 하고 기업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으로 많이 갔죠. 근데 그게 탈이 나서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기업 부채가 너무 커서. 그 이전에 산업에 돈 빌려주는 거는 좋은 거고 가계 소비에 빌려주는 건 나쁜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돈은 그냥 돈인 거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다가 빌려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은 또 겁을 먹고 돈을 안 빌려가게 됐던 거고. 그런데 2003년부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용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기업은 잘 안 빌려가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가계로 간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가야 되는데 가계가 좋으냐 기업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계가 나아요. 가계부채가 낫다. 오히려.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71%가 주담대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떼일 염려가 없는. 근데 이게 기업부채가 되면 신용이 굉장히 많고 또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갈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위험성이 꽤 있어요. 그건 단순히 은행의 입장에서 위험한 것일 뿐만이 아니고 나라 경제 전체에서 똑같은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계부채를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단 그 가계부채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
소비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71%는 주담대지만 나머지 20몇 %의 그 신용대출 이쪽 부문이 잘못하면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이런 거는 위험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게 나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즘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대출을 통해서 자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높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더 상승을 한다면 자산 불평등도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지켜보면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산 소유자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특히 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시스템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요인이 분명히 있죠. 그게 금리 정책입니다. 네.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통화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건 한국은행이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대출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죠.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그 집을 사기도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 일이 발생을 한 게 코로나 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20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값도 그때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죠. 예. 자, 그러다가 2022년 9월, 8월 그때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 값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서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금리를 낮추면 또 올라가겠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게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면 금리를 낮추면 안 돼요. 금리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중에서 금리 손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사면 그러면 안 가진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아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 주택 공급 시장을 한번 놓고 보자. 안 팔려서 걱정인가? 안 지어져서 걱정인가? 를 생각을 해보면요. 안 팔려서 걱정이잖아요. 안 팔려서 걱정이 더 커요. 안 지어져서 걱정보다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주택 구입 능력이 있으면 지어진다. 구입 능력이 없으면 안 지어진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바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하게 되면 자산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피한 부작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런 현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 격차를 늘리지 않으려면 금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원래는 그 국제정세 거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주 종목이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 그러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네. 당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금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말 충격적인 감소 수준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이잖아요. 0.7 밑으로도 떨어져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나라가 소멸하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 합계 출산율 0.7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한 쌍이 가임 기간 내에 아이 0.7명을 낳는 겁니다. 자, 그럼 2명이 0.7이 되잖아요. 그럼 그 남녀가 50살을 넘어가게 되면 이 땅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인구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노인은 많겠죠. 수명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많다. 그런데 가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한 30년마다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한 60년 지나고 나면 인구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대부분 다 노인이에요. 노인은 돈 쓰지 않아요. 실버 산업은 될지 모르겠지만 온 천지가 다 빈집들일 것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돈 쓰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얼마 없는 젊은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서 아마 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이 값이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일본을 보면 안다. 동경시 내 중심가에 소위 맨션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 아주 고층 아파트들. 그런 데는 값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젊은 사람 중에 예전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숫자가 상당히 있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집은 값이 올라간다. 또 그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은 값이 올라간다. 근데 그런 지역은 어딜까? 아마도 대도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글로벌 시장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값이 올라간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멀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데 정말 잘 나갔는데 이제 점점 더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그런 데는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하고의 연계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만 또 놓고 보면 뭐 9평 기준으로 30평대 아파트가 이미 모 아파트는 62억까지 실거래가 됐다고 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은 15억에서 한 20억 되는 아파트들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아파트의 가격대가 어떻게 조금 글로벌하게 평균적인 가격대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너무 좀 거품이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기에는 비싸죠. 비싼 집이라고 해서 근데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경제학에서 그 말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는 잘못하면 꺼진다. 이건 반드시 꺼지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우려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꺼질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 가치와 매매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별로 쓸모도 없는데 값만 비싼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투자자들이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붕괴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거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거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월세하고 매매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돼요. 월세는 사용 가치잖아요. 월세는 거품이 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월세를 산다고 해서 나도 월세를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 낄 수 없는 거예요. 월세는. 매매 가격에는 거품이 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월세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월세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 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거품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품인 건 아니지만 거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매매 가격 지수와 월세 가격 지수를 보면요.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월세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좀 올라가고 어쩌면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 아, 네네, 그렇죠. 그런 자체가. 이거는 그냥 사용 가치가 높아져서 매매 가격도 높아진 것이고 그런 것은 붕괴하지 않는다. 물론 거기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지만 붕괴 수준은 될 수가 없다. 일본이 과거에 90년대에 그렇게 했듯이 그런 수준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뭐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실수요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시장에 좀 접근하면 될까요? 돈 많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기르면서 살고 싶어 하는 동네. 거기는 반드시 계속 오른다. 근데 지방, 공단이 있던 데들, 또 혁신도시, 이런 거는 가능성 전혀 없다. 그렇게 봐요, 저는. 세종의 집값은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는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거기는 희망 없다. 글로벌 인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동네들, 거기는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무슨 지역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현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일본의 카나자와하고 다카야마라고 하는데 이게 시골 동네예요. 거기를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외국인 기피증이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토 가서는 교토 식당에서 2번이나 쫓겨났어요. 왜요? 일본말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음. 다시 가려고. 네네. 근데 이번에는 교토가 아니고 가나자와하고 이제 다카야마라고 하는 시골 동네로 갔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 더욱 놀란 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식당을 할머니들이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외국인 접대를 그렇게 잘해요. 영어를 잘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영어를 어떻게 잘해요. 그 일본 할머니들이. 그런데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 손님 접대를 다 하는 거예요. 와, 이게 글로벌이다. 이게 영어 못해도 괜찮아. 이제 우리는 식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동네 식당에도 외국인들 많이 온다 이제. 그리고 그게 그들의 인스타를 통해서 세계에 소문이 나서 또 찾아온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새해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네. 희망적인 뭐 메시지 한번 좀 전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세계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행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아니고 미국발 변화가 찾아온다.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상품의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탐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다. 제조 역량,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되고 또 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언제든지 한국에 와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뭔가 우리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미국 정세부터 세계 정세 그리고 중요한 경제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안을 나눠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